북한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계란 한 판을 사지 못하는 돈입니다. 북한은 못 먹는 사람은 그냥 굶어 죽어요. 원래 북한은 남쪽보다 훨씬 우월한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때부터는 북한이 굶어 죽느냐 마느냐 하는 나락의 경지까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보면 일본이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 중화공업을 좀 발전시켰고요. 그리고 대규모 수력발전소 이런 것도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자원 매장도 북쪽이 많았기 때문에 해방 이후의 남북 경제 상황을 보면 북쪽이 남쪽보다 훨씬 우월한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주요한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됐죠. 근데 이제 전쟁 이후에 북한은 중국,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제 전폭적인 지원과 나름 전후 복구에서 상당한 성과를 냅니다. 북한 역사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1950년대 중후반 시기를 제2의 고난행군 시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고군분투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당초 예정보다 앞서서 달성할 정도로 상당한 성과를 냈고, 그걸 통해서 남한보다 경제적 우위에 서게 됩니다. 반면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면서 별다른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김일성이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라는 걸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 국방 부분에 좀 더 이제 신경을 쓰겠다는 건데, 김일성이 이렇게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을 들고 나온 이유는 당시 이제 중소 분쟁 하에서 좀 자주 노선을 추구하려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김일성이 당시를 좀 안보 위기로 보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른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소련이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일성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60년대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을 하면서 미국의 지원이 강화됐고, 또 한국군이 실전 경험을 쌓게 된 것도 김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을 채택을 했는데, 이게 말로는 경제와 국방을 같이 발전시킨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경제 부분에 들어가야 될 자원을 국방비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을 100만 이상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 있어야 될 젊은 인구가 군대에 가 있잖아요. 그것도 북한 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에 들어가면 사회주의권도 불황이 되면서 사회주의권의 지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7, 80년대에 가서 북한이 체제 경쟁 차원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막 실행을 하는데, 이게 돈은 엄청 들어가는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북한 경제를 휘청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 관문이라든가 순천 비난론 연합기업소 이런 것들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요. 1989년에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라는 걸 북한이 개최를 하는데, 이게 이제 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도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를 한 거거든요. 근데 또 이 행사 개최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북한 재정이 휘청일 정도의 돈이 들어갔고, 또 1984년에 남한에서 굉장히 수해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재민이 엄청 발생했는데, 이때 북한이 남한에다가 수해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의뢰인 남한이 거절할 거로 생각하고 수혜 지원을 얘기를 했는데, 전두환 정권이 이걸 받아버렸어요. 지원해달라고. 그래서 북한이 쌀에다가 시멘트에다가 옷감 마련해서 보내는데, 북한도 물자 부족한데 이렇게 대규모로 남한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식량 창고가 텅텅 비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연이어서 일어난 대규모 프로젝트와 정책 실패 이런 걸로 통해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침체 일로로 가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80년대 말에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우호적인 사회주의 경제 블록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됐고, 여기다가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 90년대 중반에 연이어서 대규모 홍수가 북한에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북한의 거의 모든 기반 시설이 잠겼다라고 할 정도의 대재앙이 닥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북한이 굶어 죽느냐 마느냐 하는 거의 나락의 경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 다 아시다시피 계속적인 핵 개발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강화되다 보니까 발전의 모멘텀을 말하지 못하는 기하선상의 북한 경제가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남한은 60년대에 들어서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고,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을 한 게 어쨌든 우리가 군사 원조를 받음으로써 우리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중동 건설 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은 고도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국이 경제 발전의 궤도에 올라서면서 70년대 초중반을 계기로 남북한의 경제가 역전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이 북한 돈으로 한 3, 4천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돈이면 장마당에서 계란 한 판을 사지 못하는 돈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느냐 생각이 드는데, 원래 북한은 배급제 사회죠. 그러니까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을 할 때는 월급 3, 4천 원을 받아도 국가에서 쌀이나 부식물이나 이렇게 아주 필수적인 물품은 거의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 4천 원을 가져도 거의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받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뭐 직장 끝나고 나면 맥주 한잔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북한 배급제가 거의 붕괴가 되면서 북한을 보유하는 일부 핵심 세력이라든가 평양의 일부 이런 정도만 배급제가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북한의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이 아니라 장사해서 먹고 사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 3, 4천 원밖에 안 나오면 직장 안 나가고 장사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냐,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한 수십만 원 정도는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게 좋은데, 북한은 직장을 안 나가고 싶다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을 내가 취직해서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는 개념이지만, 북한은 국가가 직장을 배치하는 개념이거든요. 너 여기서 일해, 여기서 일해 하는 거니까 마음대로 직장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내 생계에 도움도 안 되는 직장 나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안 나가는 대가로 직장에 돈을 얼마 쥐어주고, 너 이 돈 받고 나 직장 안 나가게 해줘. 나 그때 장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와 관련된 파생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장사라는 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 좌판을 벌려놓고 뭘 파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장사를 통해서 대다수 사람이 먹고 살다 보면 물건을 내가 여기서 떼어다가 저기서 판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하는 사람들 차 태워주고 돈 받고 이런 돈벌이도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사와 관련된 파생적인 일자리들로 먹고 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느냐, 북한은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동을 하려면 통행증을 원래 받아야 돼요. 근데 통행증 받기가 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장사를 하려면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초소가 있다. 근데 통행증이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뇌물을 찔러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속기관 입장에서는 장사로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초소 하나 있으면 뇌물이 쏠쏠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단속기관들은 군데군데 초소를 설치해 놓고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소위 뇌물 받는 돈으로 자기들 입속을 차리는 이런 현상도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국가가 먹여 살 수 없기 때문에 장사하는 거를 양성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합시장이 북한 전역에 관찰할 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한 3, 400곳 있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장사를 하게 되면 장세라는 매대를 내가 차지하는 대가로 시장관리소에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대가 없는데도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위 시장구역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자판을 펼쳐놓고 있다가 메뚜기 장사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단속원이 오면은 뭐 뇌물을 주고 해결하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모두가 장사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직장이 더 안 돌아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장사하는 나이대를 제한한다거나, 그러니까 50세 이하 여성은 장사를 못 한다라든가, 그리고 장사하는 시간대를 몇 시까지만 하라든가, 이런 규제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사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은 계속 실랑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제 계획 경제 아닙니까? 시장 경제라는 건 가격이라는 지표가 있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자는 이윤이 많이 나니까 생산량을 늘릴 것이고, 수요자는 비싸지면 좀 안 사려고 그럴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기 하면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국가가 일일이 다 계획을 세워서 A라는 기업 소원에서는 어디서 원료를 얼마 받아서 니네 생산을 얼마를 하고, 니네가 생산한 물품을 얼마만큼은 어디에 갖다 주고 20%는 어디 갖다 주고,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생산 단위라는 게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계획이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기업소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할당해서 얼마를 생산해 라는 게 내려오면 그것만 하고 나면 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집단주의 시스템인데, 북한이 이를테면 협동농장에서 한 15명이 한 조가 돼서 일을 한다 그러면 15명이 같이 조로 일을 하고 성과에 따라서 같이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조가 있으면 꼭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분배받을 땐 똑같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굳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이런 회의감이 들죠. 그냥 그러면 이제 묻어서 가자. 평균적으로 묻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현상이 만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주의, 계획경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북한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어려운 구조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 경제는 어쨌든 최근 들어서도 계속 핵개발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좀 외부의 수혈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선진 기술도 전수해주고 이래야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데 계속적인 고립경제에서 자력경쟁으로만 가자 보니까 근근히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생기기도 어렵지만 망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려면 먹고 살기 힘들거는 것만으로 망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폭동으로 일어나서 갈아엎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체제 붕괴와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만으로 폭동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게 폭동으로 전화가 되려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 건 정치 권력이 부패했기 때문이야. 지금 집권자가 문제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세력을 갈아엎어야 돼. 이렇게 정치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걸 시위로 전화해내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대중시위를 통해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과 같은 나라는 정치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나 기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아 정말 인생이 괴롭구나 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준으로 북한을 봐서는 안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처럼 물자가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시장에 갔는데 갑자기 쌀이 없고 반찬이 떨어지고 그러면 엄청난 충격이 일겠죠. 그리고 뭐 당장에 정부 교체하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북한은 못 먹고 못 사는데 상당히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끼가 아니라 두 끼라도 먹고 그럭저럭 생명 부지할 수 있으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북한을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이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전반적으로 못 살지만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방하고는 생활 격차가 엄청나요. 지방 주민들은 정말 기초적인 생필품도 구비하기 어려운 정도인데 그래서 김정은이 지방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방발전 20곱하기10 정책, 북한은 이걸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정책이냐? 매년 전국의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 그러니까 옷 공장, 식료품 공장 이런 걸 만들어서 10년 안에 북한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올해 첫 해로 전국 20개 지역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근데 군인들을 투입해서 짓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말한 게 군인들 투입해서 공장은 다 지어주겠다, 중앙에서. 근데 지어지면 거기서 원료 조달해서 물건 만들어내는 건 지방의 행정경제 일꾼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건 죄악이다 라고까지 다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공장이 있더라도 원료가 조달이 돼야 뭘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원료를 조달하라는 거냐?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경공업 공장을 만드는 지역 주변에 수유나무, 피마주, 역삼 이런 것들을 심어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생소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기름 작물이라고 그래서 그 열매가 나오면 기름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로 비누 같은 걸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산에 있는 머루, 다래, 오미자 이런 것들 추출해서 음료수 만들어라. 그리고 종이가 원래 펄프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원료가 되는 펄프림을 실어서 종이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북한이 모범적인 사례라고 지칭하는 곳이 강원도 김화군의 경공업 공장인데 거기에서 만들었다는 물품 전시실을 보면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비누도 있지만 갖가지 종류의 과자에다가 학습장에다가 플라스틱 그릇 이런 것들까지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예시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못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라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에서 언급되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가면 김정은의 중점적인 역점 사업이니까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선전을 할 텐데 과연 정말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갖가지 종류의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이제 북한이 이른바 기름 작물들, 수유나무, 역삼, 피마자 이런 걸 심으라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북 매체 보도를 보면 주민들한테 기름 작물들의 씨를 주고 가을에 일정량을 바쳐라라고 이제
할당량까지 제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땅에다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야산을 개간해서 소토지라고 그러고 떼기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옥수수 같은 거 대강 심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땅에다가 소위 기름작물을 심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옥수수 심어야 되는데 이거 심어야 되느냐, 이런 불만도 일부 나오고 있다, 이런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못 사는 사람은 되게 못 살지만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제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못 먹고 못 살겠다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쌀 사서 3끼 밥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조치는 국가가 취해주죠. 근데 북한은 못 먹는 사람은 그냥 굶어 죽어요. 국가가 뭐 배급제로 포괄 못하고 장사도 제대로 어떻게 못해서 능력이 없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못 먹고 힘이 없다 보니까 죽는 거죠. 그런 집들이 간헐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전언들이 들려오는 걸로 봐서 북한의 빈부격차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수준의 빈부격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사실 개방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요. 중국과 베트남의 개방이라는 건 여러분 보시면 중국,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투자하고 우리도 중국 여행 갈 수 있고 중국인들도 해외여행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교류가 가능하게 되는 게 개방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런 교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 일가가 신격화되어 있고 우상화되어 있는 체제라서 어려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고 그 사람들한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걸 어려서부터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그런 교육만 받고 살던 사람들인데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아니었네? 그렇게 김정은은 그냥 세계 독재자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김일성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네? 이런 걸 알게 될 수 있잖아요. 또 외국 여행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북한에 대해서 누가 위대하게 평가합니까? 그렇게 북한 주민들의 사상이 외부 정보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지금의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 백약법이나 뭐 평양문화보호법이나 해서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려고 하는 건 자기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외부 정보를 차단해야 유지되는 체제인데 어떻게 개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개방 수준은 예전에 개성공단 했듯이 자기네 영토 안에 일부분만 철조망을 쳐놓고 그 안에서만 일부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런 정도가 북한 개방의 최대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북한이 해본 개방이라는 건 예전에 뭐 나선 경제특구 이런 것도 보셨을 텐데 그런 거, 그리고 개성공단 있었고 금강산 관광도 일정 부분 그걸 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모기장식 개방이라고 그러죠. 일정 부분의 바운더리를 형성해 놓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런 특구 형태의 개방을 주로 했었던 거고, 근데 대개 가면 북한의 인솔자가 데리고 인솔자 따라서 쭉 가라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 관광 가면 패키지로 가더라도 자유시간에는 맘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하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갈 수는 없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보수화되고 폐쇄화되면서 외부 정보 들어오는 거에 더욱더 빗장을 걸어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경을 닫아 걸고 아예 교류를 닫았었고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 상태에 접어들면서 중국과도 일부 교류를 하고 있고, 러시아, 요새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친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교류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보면 러시아 관광객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러시아 관광객도 이를테면 쉽게 해서 패키지 형태로 러시아에서 관광객 몇십 명 모집해서 가면 북한의 안내를 받으면서 평양 일부, 다른 지역의 일부를 쭉 돌아보는 이런 형태의 관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양에 한 2번 갔던 기억을 보면 기자단이나 남한에서 온 사람들 데리고 북한 안내원, 보장성원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북한 보장성원이 저희를 데리고 뭐 옥류관에서 가서 냉면도 먹이고 개선문도 보여주고 주체사상탑도 갔다가 관광을 시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쭉 따라서 다닌 거고요. 물론 이제 주변에 보면 북한 평양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죠.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뭐 접근해서 뭐 얘기를 붙여보려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도 이를테면 그 보장성원이라는 게 말로는 우리의 활동을 보장하는 거지만 이 남한에서 온 사람들이 혹시 자기의 관리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짓을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여러 종류의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데, 특히 2017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들이 연이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북 제재 상황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 뭐 투자건 송금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주요 수출품, 석탄, 철광석 이런 수출도 금지가 됐고요.
그런데 북한은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계속 제재와 상관없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제재가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의 대북 제재 하에서도 북한이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의 대북 제재 하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뭐 쌀이든 생활 필수품이든 소비재든 이런 거는 수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외화만 있으면 그런 거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북한의 외화가 얼마가 있느냐?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던 외화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엔 제재를 우회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도에 나오지만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해서 석탄을 수출했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이 사이버 해킹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버머니 해킹해서 가져가는 것들, 뭐 이런 여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중국에서 최소한으로 사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외부의 도움이 없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과 같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대북 제재가 계속 된다라면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럭저럭 버텨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북한도 어쨌든 기본적인 땅덩어리가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뭔가 씨를 뿌리면 뭐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00만이 근근히 먹고 살 수는 있고, 또 중국이 북한이 존재하는 게 자국의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이 망하지 않을 정도의 지원은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근근히 버텨갈 수는 있겠지만 북한이 바라는 발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